이 아이는 내가 꼭 지킬게. 가정부 정숙은 엄동설 안에 맨발로 눈속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폐가 터질 것처럼 숨이 끓어올랐어요. 뒤에서는 태강그룹 경호 차량이 눈발을 가르며 쫓아오고 있었고 등에는 새 살배기 재벌집 도련님이 쌕쌕거리는 거친 숨소리로 엎여 있었죠. 6시간 뒤 이 아이는 비행기에 실려 영영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친할머니인 재벌 회장이 직접 서명한 서류였죠. 하지만 그런 도윤을 지킨 건 핏줄도 아닌 계약직 가정부 정숙이었습니다. 정숙은 도윤의 운명이 달린 은빛 반지를 더 세게 움켜쥐고 달렸어요. 도윤은 몰랐어요. 이 새벽밤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줄은요. 그리고 정숙이 목숨 걸고 지켰던 그 반지 하나가 20년 뒤 태강그룹이 감춰온 판도라의 상자를 끝내 열어젖히고 맙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모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그곳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새벽 1시 27분. 재벌가 저택의 복도는 숨소리조차 허락하지 않을 만큼 고요했고 정숙은 그 어둠 속에서 두 손을 꼭 쥔 채 서 있었어요. 손바닥이 축축해졌습니다. 박정란 여회장의 서재 문 앞에 무릎을 꿇고 걸레를 짜는 척하면서 사실 정숙의 눈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향해 있었거든요. 갈색 봉투의 입구가 반쯤 벌어져 있었습니다. 항공권, 여권, 그리고 문서가 차곡차곡 끼워져 있었는데 맨 위 종이에 빨간 펜으로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정숙의 눈을 찔렀어요. 새벽 5시 30분 픽업. 정숙은 복도 벽에 걸린 시계를 올려다봤습니다. 지금부터 4시간. 겨우 4시간 뒤면 도윤이가 이 나라를 떠나는 거였어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아이가 되어서요. 걸레를 짜던 손이 멈췄습니다. 도윤이를 데리고 도망쳐야 돼. 정숙은 걸레를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았고 무릎이 바들바들 떨리는 걸 억지로 눌러가며 일어섰습니다. 도윤이의 방은 2층 끝에 있었어요. 침대 위에는 3살짜리 아이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들썩거렸어요. 천식 때문에 늘 그랬거든요. 들이쉴 때마다 쌕쌕거리는 그 소리가 정숙에게는 시한폭탄의 초침처럼 들렸습니다. 서랍에서 천식 호흡기를 꺼내 앞주머니에 넣었어요. 정숙은 발 뒤꿈치를 띄고 까치발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뒤꿈치 소리가 나면 이 집 전체가 깨어날 테니까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의 체온만이 유일하게 정숙을 앞으로 밀어주고 있었어요. 현관까지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어요. 쨍그랑 포대기 끝자락이 신발장 위 방향제 유리병을 스쳤고 병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찢어버렸어요.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2층 어딘가에서 불이 켜지는 기척이 느껴졌거든요. 탁탁탁 슬리퍼 끄는 소리가 계단 위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박정란 여회장이었어요. 정숙은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현관문을 밀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맨발이 눈 위에 닿는 순간 발바닥 전체가 칼날에 베이는 것처럼 쓰렸지만 뒤를 돌아볼 틈이 없었어요. 대문은 저 멀리 있었고 그 사이 마당을 가로지르기엔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정숙은 방향을 틀어 마당 구석의 보일러실 쪽으로 달렸어요. 외부 계단 밑에 사람 하나 겨우 웅크릴 수 있는 좁은 틈이 있다는 걸 3개월 동안의 가정부 생활이 가르쳐줬거든요. 콘크리트 벽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코앞에 눈바닥에 정숙의 맨발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차갑게 흘러내렸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야? 회장의 목소리가 마당 전체를 울렸고 손전등 불빛이 눈 위를 천천히 훑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도윤이의 가슴이 크게 들썩였습니다. 차가운 눈바람이 아이의 폐로 스며든 거였어요. 콜록콜록. 쌕쌕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기침이 터지기 직전에 그 떨림이 정숙의 등 위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정숙은 아이의 얼굴을 자기 가슴팍에 묻었어요. 한 손으로 도윤이의 입과 코 주변을 감싸고 다른 손으로는 등을 쓸어내리며 아이의 호흡을 잡아줬습니다. 제발 조금만 참아줘. 입술 안쪽 살을 피가 날 때까지 깨물면서 정숙은 자기 숨소리마저 삼켜버렸어요. 손전등 빛이 계단 밑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눈 위에 찍힌 맨발 자국을 비추고 있었어요. 회장의 슬리퍼 소리가 한 걸음 또 한 걸음 가까워졌고 정숙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거실 안쪽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회장의 발이 멈췄어요. 손전등 빛이 흔들리더니 방향이 꺾여 집 안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정숙은 그제야 입안에 고인 피맛을 느꼈어요. 지금이었습니다. 정숙은 계단 밑에서 몸을 빼내며 대문 쪽으로 달렸어요. 거리로 나선 순간 세상은 온통 하였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맨발이 아스팔트 위에 눈을 밟을 때마다 발바닥 감각이 하나씩 사라져갔고 어느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왼쪽 발을 관통했어요. 눈 속에 묻혀있던 유리 조각을 밟은 거였습니다. 뜨거운 것이 발밑으로 번지는 느낌이 있었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면 끝이었거든요. 뒤쪽에서 자동차 라이트 불빛이 번졌습니다. 추적 차량이었어요. 정숙은 큰 길을 버리고 오른쪽 산자락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산등성이를 넘자 반대편 마을의 불빛이 아득하게 보였는데 그 사이로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감각이 사라진 발로 얼어붙은 숲길을 내리달렸어요. 숲을 빠져나오니 국도 옆 주유소 불빛이 보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유기 옆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세워진 화물 트럭 한 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기사가 주유 노즐을 잡고 서 있었고 정숙은 그쪽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아이가 지금 위험해요. 정숙은 등에서 도윤이를 내려 기사에게 보여줬어요. 아이의 입술이 파르스름하게 변해 있었고 가슴이 빠르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응급실부터 가야 돼요. 제발요. 기사는 맨발에 피가 묻은 여자와 숨을 헐떡이는 아이를 번갈아 보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타요. 빨리. 트럭이 국도를 빠져나가 고속도로 진입로에 올라탔을 때 정숙은 비로소 등을 시트에 기댔어요. 도윤이에게 호흡기를 물리고 아이의 등을 천천히 토닥거렸습니다. 쌕쌕거리던 숨소리가 조금씩 가라앉았고 아이가 정숙의 옷깃을 꼭 쥔 채 잠이 들었어요. 톨게이트를 지나는 순간에도 정숙은 눈을 감지 못했어요. 백미러에 비치는 도로 뒤편을 힐끔힐끔 살피며 추적 차량의 불빛이 나타나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기사가 아이 엄마요? 하고 물었지만 정숙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엄마가 맞았습니다. 낳지는 않았지만 이 아이의 엄마가 맞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숙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이 켜지자 밝은 빛이 어두운 조수석을 비췄고 정숙은 잠시 그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이와 찍은 사진 한 장이 배경화면이었거든요.
보육원 마당에서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17살의 두 소녀. 정숙은 휴대폰 뒷판을 열어 유심칩을 빼냈어요. 얇은 칩을 두 손가락으로 잡고 힘을 줘 반으로 꺾었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부러진 유심을 창문 틈으로 밀어 넣었고 밤바람이 그것을 어둠 속으로 빨아들였어요.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품에서 느껴지는 이 작고 따뜻한 숨결 하나가 정숙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트럭은 눈 내리는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서 눈발이 쏟아지고 있었고 그 하얀 커튼 너머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정숙이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아무도 데려갈 수 없다는 것. 서연이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이 작은 생명만큼은 절대로요. 눈은 점점 거세졌고 트럭은 하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저택 반경 수십 킬로미터의 도로에 수색망이 깔렸고 경찰과 추적 전문 인력까지 동원됐지만 정숙이 버린 유심의 마지막 신호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근처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공식 수사는 3개월 만에 종결됐지만 태강그룹의 사설 추적은 수년간 이어져 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도윤이 태어나기 1년 전 크리스마스 저녁에서 시작됐어요. 영화관 앞 가로등에 하얀 눈이 쌓여가고 있었고 서연은 빨간 목도리를 코끝까지 올린 채 민재의 팔짱을 끼고 나왔어요. 두 사람의 입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입김이 한데 섞여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는데 서연의 볼은 추위 때문인지 설렘 때문인지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재가 걸음을 멈췄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더니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은빛 커플링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죠. 서연아, 나는 네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거 신경 안 써. 민재가 서연의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어요. 나한테 중요한 건 딱 하나야. 내가 내 옆에 있다는 거.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꾹 다물었는데 턱 끝으로 뜨거운 것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2대가 영화관 앞에 급정거했어요. 차문이 열리자 양복 입은 남자 4명이 쏟아져 나왔고 민재의 양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놓으세요. 놓으라고요. 민재가 버둥거렸지만 남자들의 팔힘은 민재를 가볍게 제압했어요. 서연이 민재의 코트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남자 하나가 그 손을 떼어냈고 서연은 눈 덮인 보도블록 위로 나뒹굴었어요. 무릎이 바닥에 찍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승합차 뒷좌석에 민재를 밀어넣는 순간 차 안쪽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보육원 출신 고아한테 내 아들이 미쳤다고 매달리게 놔둘 것 같아? 박정란 여회장이었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엎드린 채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차문이 닫혔고 타이어가 눈을 갈아치우며 차가 사라졌습니다. 가로등 아래에는 서연 혼자만 남았어요. 민재는 그 다음날 바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서연이 보낸 전화는 번호가 바뀌어 연결되지 않았고 편지는 되돌아왔습니다. 1달, 2달, 석 달이 지나도 민재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렇게 서연에게 남은 건 약지에 끼운 은빛 반지 하나뿐이었습니다. 몇 달을 서연은 민재를 기다렸어요. 분식집에서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고 쉬는 날에는 갈비집 홀서빙이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갈비집에서 숯을 나르다가 손이 미끄러졌어요. 달궈진 숯덩이가 손등 위로 쏟아졌고
서연의 비명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 침대에 누운 서연에게 간호사가 문진표를 들이밀었어요. 마지막 생리일이 언제였어요? 혹시 임신 가능성은요? 서연은 화상 때문에 얼굴을 찡그린 채 대답했습니다. 생리가 좀 밀리긴 했는데. 간호사가 소변 검사 컵을 건넸고 잠시 뒤 담당 의사가 서연의 침대 앞으로 왔어요. 임신 반응 검사가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산부인과에서 확인해 봤는데 14주 정도 됐어요. 정말 모르고 계셨습니까? 서연은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배 위에 올린 두 손이 제멋대로 떨려서 이불 자락을 움켜쥐어야 했어요. 민재의 아이. 연락조차 되지 않는 사람의 아이가 자기 안에서 자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재벌가 저택 대문 앞에 섰어요. 벨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서연은 대문 기둥에 등을 기댄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랑비였는데 새벽이 가까워지자 굵은 빗줄기로 바뀌었습니다. 서연의 얇은 면바지가 무릎까지 젖어들었고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서연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경비원이 나와 서연을 내쫓았고 서연은 젖은 신발을 질질 끌며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서연의 삶은 쪼그라들었어요. 만삭의 몸으로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목이 부어올라 젓가락을 쥐기도 힘든 날이 늘어갔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출산 비용이 필요했거든요. 서연은 월급을 받으면 반은 입출금 통장에 넣고 나머지 반으로 고시원 월세와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끼니라고 해봐야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임박 스티커가 붙은 삼각김밥 하나였지만요. 도윤이는 예정일보다 2달이나 일찍 세상에 나왔어요. 영양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분만실에서 들려온 울음소리는 고양이 울음보다 가늘었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투명한 상자 안으로 옮겨졌어요. 서연이 분만대 위에서 고개를 들어 아이를 보려 했지만 이미 간호사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간 뒤였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어요. 그 허공을 향해 뻗은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다가 힘없이 이불 위로 떨어졌습니다. 퇴원 후 도윤이의 밤은 전쟁이었어요. 담당 의사가 퇴원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미숙아에다 폐가 많이 약해요. 중증 소아천식인데 발작이 오면 바로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서연은 첫날 밤에 온몸으로 알게 됐어요. 자정을 넘기면 아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는 게 보일 때마다 서연은 아이를 등에 들쳐 업고 응급실로 뛰었습니다. 택시비가 없어서 새벽 골목길을 내달려야 했고 병원 문 앞에 도착하면 서연의 다리부터 풀렸어요. 이런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이었거든요. 그렇게 도윤이는 3살이 되고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원무과 직원이 서연을 불러 세우고 말했습니다. 미납금이 1,000만 원이네요. 정산이 안 되면 추가 입원은 어렵고 퇴원 안내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서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원무과 앞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것이 줄줄 흘렀지만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무너지는 엄마를 도윤이한테 보여줄 수 없었으니까요. 서연은 약지에서 반지를 빼냈어요. 민재가 끼워준 커플링, 서연에게 남은 마지막 물건이었습니다. 전당포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주인이 반지를 돋보기로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백금이네. 16만 원. 1,000만 원에는 까마득한 금액이었습니다. 서연은 반지를 도로 주머니에 넣고 전당포를 나왔어요. 문을 닫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바깥의 햇빛이 눈을 찔렀지만
눈물인지 비 때문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오니 방문에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이번 달까지 밀린 방세 정산 안 되면 퇴실 조치합니다. 고시원 주인이 붙여놓은 거였습니다. 석 달째 방세가 밀려 있었거든요. 서연은 어두운 방 안에서 아이를 안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아이의 가슴이 들썩일 때마다 서연의 가슴도 같이 들썩였어요. 이러다 이 아이가 죽으면,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 병원 면회실에 박정란 회장이 나타났어요. 검은색 코트에 가죽 장갑,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는데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 속에서 진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서연은 그 여자를 기억했어요. 크리스마스 밤 승합차 안에서 들렸던 그 목소리의 주인이었으니까요. 민재는 내년 봄에 결혼해. 정치하는 집안 딸이야. 박정란이 다리를 꼬고 앉으며 말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안고 뭘 어쩌겠다는 거니? 병원비도 못 내면서. 노골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판단할 여유가 없었어요. 박정란이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명하면 아이는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줄게. 치료비, 학비, 전부 내가 책임진다. 새 부모 밑에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 서연의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어요. 대답을 하려는데 목구멍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안쪽에서 비상벨이 울렸어요. 서연이 벌떡 일어나 병실로 뛰어들어가자 도윤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찍힌 숫자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아이의 입술에서 색이 빠져나가는 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산소 마스크를 씌우며 소리쳤고 서연은 아이의 손을 잡은 채 무릎이 꺾였습니다. 박정란이 병실 문 앞에 서서 말했어요. 저렇게 되도록 놔둘 거야? 엄마라면서. 그 한마디가 서연의 가슴에 불화살처럼 박혔습니다. 서연은 모니터의 숫자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확인한 뒤 면회실로 돌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친권 포기 동의서. 서연은 도윤이의 병실 쪽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이의 작은 가슴이 산소 마스크 아래에서 가까스로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도윤아. 엄마가 이것밖에 못해줘서. 서연은 볼펜을 집었지만 손이 제멋대로 떨려서 뚜껑을 여는 데만 한참이 걸렸어요. 서명란 위에 펜을 올린 순간 눈에서 흘러내린 것이 종이 위에 번졌습니다. 얼룩 위로 서연의 이름 석자가 비뚤어지게 적혔고 그 옆에 빨간 인주를 묻힌 엄지손가락이 찍혔어요. 서류가 완성되자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박정란이 복도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병실 문이 열렸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 둘이 들어와 도윤이의 침대를 밀기 시작했고 복도를 지나 건물 반대편 끝에 있는 VIP 병실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뒤따라 뛰었어요. 그런데 VIP 병동 입구에서 경비원이 서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보호자 외 출입이 제한됩니다. 서연은 멈춰섰어요. 보호자. 방금까지 이 아이의 보호자였는데 서명 한 줄에 그 자격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그 말이 서연의 귓전을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게 후려쳤어요. 텅 빈 병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도윤이의 베넷 저고리가 접혀 있었어요. 서연은 그것을 두 손으로 집어 올려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코를 묻으니 분유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어요. 아이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에서 울음이 치밀어 올랐지만 입 밖으로는 바람 새는 소리만 났습니다.
서연은 베넷 저고리를 얼굴에 묻은 채 소리 없이 온몸을 떨었어요. 서연이 도윤을 보낸 뒤 몸이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밥을 못 넘기더니 다음에는 물도 받아들이지 못했고 열흘 만에 걸음을 잃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서연의 팔뚝은 아이 손목만큼 가늘어져 있었고 볼은 움푹 꺼져 광대뼈가 날카롭게 드러나 있었어요. 정숙이 그 소식을 들은 건 공장 야간조로 출근 준비를 하던 저녁이었습니다. 보육원 시절 함께 지냈던 언니 한 분이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서연이가 입원했는데 옆에서 병수발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대. 정숙은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공장에 전화를 걸었어요. 근무 시간을 낮에서 야간으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낮에는 서연 곁을 지키고 밤에는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날부터 정숙은 병실 옆 보조 침대에서 생활했어요. 서연의 이마를 닦아주고 잠들 때까지 손을 잡아줬습니다. 어릴 적 보육원에서 정숙이 고열로 쓰러졌을 때 밤새 젖은 수건을 갈아주며 뜬 눈으로 지켜봐준 사람이 서연이었거든요. 서연이 식당에서 첫 월급을 받던 날에도 그 돈을 전부 정숙의 검정고시 학원비로 내줬었어요. 정숙이 사기를 당해 거리에 나앉았을 때에는 자기가 살던 좁디 좁은 자취방 한 칸을 통째로 내줬습니다. 그때마다 서연은 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 남이야? 이제 그 빚을 갚을 차례였습니다. 서연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시간이 길어졌고 깨어나는 순간은 짧아졌어요. 그런데 눈을 뜰 때마다 서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도윤이. 허공을 더듬는 서연의 손가락을 정숙이 맞잡았어요. 서연의 손은 뼈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앙상했고 그 손에서 전해오는 힘은 갓난 아이보다 약했습니다. 도윤이 잘 있겠지?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져서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잘 있을 거라고 걱정 말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 말이 거짓이 될까봐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서연이 유난히 맑은 눈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에서 첫새가 울기 시작한 시각이었고 병실 안은 희뿌연 여명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정숙아. 응. 난 이제 안 될 것 같아. 정숙의 숨이 턱 멈췄습니다. 서연은 정숙의 손을 꼭 쥐고 말을 이었어요. 도윤이한테 미안하다고, 엄마가 많이 미안하다고 전해줘.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직접 해. 내가 나와서 직접 말해야지. 서연이 웃었어요. 입꼬리만 겨우 올라간 웃음이었는데 눈가에는 물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그 애가 잘 크고 있는지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어요. 정수가 너밖에 없어.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크는지 밥은 잘 먹는지 내가 지켜봐줘. 정숙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졌어요. 고개를 끄덕이려 했는데 목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서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세게, 더 세게 잡았어요. 그 힘이 대답이었습니다. 서연이 정숙의 손등 위로 눈물을 떨어뜨리며 마지막으로 웃었어요. 고마워. 너한테 부탁해서 다행이야. 병실의 기계음이 길게 한 줄로 이어졌을 때 정숙은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을 꾹꾹 눌러 삼키며 서연의 차가워진 얼굴을 젖은 수건으로 닦아줬습니다. 이마부터 볼, 턱 끝까지 천천히 훔쳤는데 수건이 닿을 때마다 손이 자꾸 빗나갔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장례는 조촐했습니다. 보육원 출신 몇 명이 와서 국화꽃을 놓았고 정숙은 맨 마지막까지 영정 앞에 서 있었어요. 24.
서연이 이 세상에서 보낸 시간이 고작 그것뿐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정숙은 서연이 살던 고시원으로 갔어요. 짐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좁은 방 안에 남은 건 해진 옷가지 몇 벌과 아이 옷 한 뭉치, 그리고 구겨진 봉투 하나뿐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은빛 반지가 굴러 나왔어요. 민재가 서연에게 끼워줬던 커플링이었습니다. 반지와 함께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는데 서연의 글씨로 적힌 주소가 보였어요. 태강그룹 회장 자택. 도윤이가 보내진 곳이었습니다. 정숙은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고시원을 나왔어요. 다음 날부터 정숙은 그 주소 근처를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철문 사이로 넓은 잔디 마당만 어렴풋이 비쳤어요. 도윤이가 저 안에서 잘 지내고 있는 건지, 밥은 먹고 있는 건지, 천식약은 제때 먹고 있는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택 근처 골목 슈퍼에 들러 물을 사고 있는데 계산대 앞에서 동네 아주머니 두 분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거기 큰 집 있잖아. 일하던 아주머니가 허리를 다쳐서 급하게 그만뒀대. 어머, 그래. 그 댁이 사람 구하기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그러게. 요새 사람 구한다고 난리라니까. 정숙은 물병을 쥔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귀가 저절로 쫑긋 섰고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슈퍼를 나오자마자 근처 도서관 컴퓨터실로 달려갔어요. 구인 사이트를 뒤졌고 해당 저택의 3개월 일시 채용 가정부 공고를 찾아냈습니다. 다니던 공장에 사직서를 냈어요. 야간조 반장이 왜 갑자기? 라고 물었지만 정숙은 대답 대신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정을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면접 당일 정숙은 가장 깨끗한 옷을 골라 입고 저택을 찾아갔어요. 응접실에 앉은 박정란이 다리를 꼬고 정숙을 위해서 아래로 훑쳤습니다. 정숙은 눈을 내리깔았어요. 시선을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가슴 안에서 불덩이가 들끓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철저하게 순종적인 사람을 연기했습니다. 박정란이 정숙의 손을 잡아 뒤집어 봤어요. 갈라진 손가락 마디, 거칠게 굳은 살, 손이 험한 일에 단단히 길들여진 손이네. 박정란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3개월 써보고 괜찮으면 그때 이야기하지. 내일부터 나와. 정숙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고 응접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떨렸지만 끝까지 티를 내지 않았어요. 저택에 들어간 첫날 밤이었습니다. 정숙은 복도 끝 구석방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에 발을 멈췄어요. 콜록, 콜록. 가늘고 쉰 기침 소리가 문틈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다가가자 아이의 쌕쌕거리는 숨소리까지 들렸어요. 심장이 쿵 하고 가라앉았습니다. 문을 열고 싶었지만 첫날부터 의심을 살 수는 없었어요. 정숙은 주먹을 꽉 쥔 채 자기 방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서연의 마지막 말이 귀에 맴돌았거든요. 도윤이한테 미안하다고. 그날 이후 정숙은 박정란의 눈을 피해 매일 밤 도윤이의 방을 찾았어요. 가습기 물을 갈아주고 이불을 여며주고 아이가 기침을 하면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정숙이 등을 토닥이면 아이의 숨이 가라앉았고 새근새근 잠이 든 뒤에는 작은 손으로 정숙의 소매 끝을 잡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3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정숙은 저택 운전기사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차고 앞에서 마주칠 때마다 커피 한 잔을 건넸고 기사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기사가 담배를 피우며 정숙에게 툭 던지듯 말했어요. 사모님이 그해 다음 달에 보내신대. 보내다니요? 외국. 입양 서류 다 끝났다던데. 날짜도 잡혔고.
정숙의 귓속에서 윙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커피잔을 잡은 손가락에 힘이 빠져 잔이 기울었고 갈색 물이 바닥에 번졌지만 정숙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서연의 반지를 꺼내 오래도록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아, 나 약속 지킬게. 내가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아이, 나도 놓지 않을게. 정숙은 그날부터 저택의 구조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현관에서 마당까지 몇 걸음인지, 보일러실 계단 밑에 숨을 공간이 있는지, 쪽문의 잠금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밤마다 확인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간다. 그 결심이 정숙의 뼈 안에 박히던 순간, 손끝에 떨림이 멈췄어요.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정숙의 등을 밀어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숙은 정말로 해냈습니다. 강제 입양 출국 전날 밤 아이를 업고 저택을 빠져나왔어요. 눈길을 맨발로 달리고 트럭을 얻어 타고 유심을 꺾어버리고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트럭 기사에게 말했어요. 사람이 많이 없는 데로 가주세요. 아무도 안 찾아올 만한 곳으로요. 기사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자기 고향 마을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버스가 하루에 3번뿐이고 겨울에는 눈이 쌓여 길이 끊기는 곳이라고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곳이 필요했거든요. 마을에 도착한 건 새벽녘이었습니다. 이장을 찾아가 사정을 말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머물 곳이 없다고, 일은 뭐든 하겠다고요. 이장이 정숙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맨발에 피가 묻은 자국, 아이를 꼭 껴안은 팔, 윗마을에 빈집이 하나 있긴 해. 혼자 사시던 어르신이 요양원으로 가시면서 비워진 집이었어요. 자식들이 멀리 살아 자주 오지 못하는 형편이라 보증금 없이 적은 월세만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마을 대장에는 빈집으로 놔둘게. 누가 물어보면 사람 안 산다고 할 테니까 조용히 살아. 정숙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장이 왜 그렇게까지 해주는지 묻지 않았어요. 한겨울에 아이를 업고 나타난 여자의 사정을 이장은 캐묻지 않고도 짐작한 거였거든요. 빈집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쏘았어요. 방바닥에는 회색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고 부엌 수도꼭지에서는 녹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숙은 도윤이를 방 한쪽에 눕힌 뒤 수건으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무릎으로 기면서 구석구석 훔쳤고 이장이 가져다 준 이불을 펴서 아이를 눕혔습니다. 도윤이가 새 이불 냄새를 맡으며 코를 벌름거렸는데 정숙은 그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도윤이를 등에 업고 마을 아래 딸기 하우스를 찾아갔지만 주인이 정숙을 위아래로 훑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지 사람인데다 애까지 달렸으면 곤란합니다. 일하다 애가 울면 누가 봐요? 다음 곳도 그 다음 곳도 대답은 같았어요. 정숙은 도윤이의 등을 토닥이며 마을길을 걸었고 신발 밑창이 닳도록 걸어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장이 나서줬어요. 마을에서 30분 거리 농공단지에 식품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박스 포장 일손이 부족하다며 소개를 해줬습니다. 아이는 내 집사람이 봐줄 테니 일단 가봐. 정숙은 이장 부부에게 연신 허리를 숙였고 그날부터 공장에 출근했어요. 새벽 5시에 나가 밤 9시에 돌아오는 생활이었습니다. 한파가 몰아친 겨울밤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방 안 공기가 바깥만큼 차가웠습니다. 보일러가 멈춰 있었어요. 정숙이 아무리 스위치를 눌러봐도 꿈쩍하지 않았고 보일러실에 가보니 배관이 얼어 터져 있었습니다. 전기 히터 하나를 도윤이가 잠든 쪽으로 바짝 끌어다 놓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아이의 이불 위에 한 겹,
또 한 겹 덮어줬습니다. 정숙은 맨몸에 얇은 내복만 입은 채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이를 덜덜 떨며 밤을 새웠어요. 아침에 도윤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정숙의 손을 잡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엄마,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정숙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원래 손이 차가워. 괜찮아. 도윤이가 정숙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호호 입김을 불어가며 손가락 하나하나를 녹여줬는데 그 작은 입김이 닿을 때마다 정숙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이는 잠들 때마다 정숙의 손을 꼭 잡고 잤어요.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정숙의 마음속에 새로운 욕심이 생겨났어요. 이 아이를 그냥 먹이고 재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길을 찾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어요. 서연이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떠올랐고 오래전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유산으로 잃었던 아이 생각도 났습니다. 그 아픔이 겹겹이 쌓인 가슴 위에 도윤이의 존재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일이 끝나면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도윤이를 업어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편도 30분 거리였어요. 오르막길을 오를 때마다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에코백 속 책의 무게가 정숙에게는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림책 한 권, 잠들기 전에 또 한 권. 도서관에서 빌려온 영어 그림책은 CD도 함께 빌려서 매일 틀어줬어요. 도윤이가 그림을 가리키며 알아듣지 못하는 발음을 따라하면 정숙이 함께 웃으며 다시 한번 들려줬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의 병원비가 한꺼번에 나가면서 월세가 밀렸어요. 집주인의 자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달까지 못 내시면 집 빼셔야 돼요. 정숙은 전화를 끊고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았어요. 이를 악물었지만 눈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졌습니다. 이장이 다시 나서서 한 달 유예를 받아줬고 정숙은 공장 야근을 하나 더 넣어 겨우 돈을 맞췄어요. 이런 위기 속에서도 책은 놓지 않았습니다. 돈이 부족했지만 병원비와 도윤이 밥값 그리고 책값만큼은 순서를 바꾸지 않았어요. 도윤이가 좋아하는 책이라면 자기 끼니를 건너뛰어서라도 샀고 인터넷 중고 서점에서 5,000원짜리 헌책을 찾아 주문하는 게 정숙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도윤이를 재운 뒤 정숙은 부엌 식탁에 앉아 육아책을 펼쳤어요.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고 낡은 공책에 옮겨 적었습니다. 펜 끝이 닳아 글씨가 흐려져도 정숙은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썼어요. 모든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한다. 화를 내는 것도 짜증을 내는 것도 나쁜 감정이 아니다. 그 문장 옆에 정숙은 작게 덧붙였어요. 나도 똑같이. 도윤이를 키우면서 몰랐던 자기 모습과 마주칠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도윤이가 밥을 먹다 밥풀을 흘리면 정숙은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보육원에서 밥풀을 흘렸다고 원장한테 심하게 혼났던 기억이 올라온 거였습니다. 8살짜리 정숙이 밥그릇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울음을 참던 그날이 30이 넘은 지금까지 상처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나도 치유가 필요하구나. 정숙은 공책에 그 문장을 적었고 도윤이의 이불을 덮어준 뒤 한참이나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나를 키우고 있었어요. 도윤이는 정숙이 책 읽는 뒷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식탁에 앉아 형광펜을 쥔 엄마의 등이 도윤이에게는 가장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책을 손에 쥐는 습관이 붙었고 마당 앞 개울에서 뛰어놀다가도 돌 위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맑은 공기 속에서 뛰어다니는 시간이 늘면서 천식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가을이면 기침이 줄었고
겨울에도 숨소리가 한결 고요해졌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도윤이는 이미 한글을 다 뗀 상태였어요. 영어 그림책도 소리내어 술술 읽어나갔습니다.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으로 들어온 원어민 보조 강사가 도윤이의 발음을 듣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이 아이 혹시 해외에서 살다 왔어요? 담임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엄마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이랑 CD 들으면서 배웠대요. 강사가 도윤이를 다시 한번 바라봤는데 도윤이는 그 시선도 모른 채 책상 위에 펼쳐놓은 영어 동화책에 코를 박고 있었어요. 시골 마을에서 도윤이의 유일한 친구는 책이었습니다. 등하교 길에도 점심시간에도 심지어 우유 배달 당번을 할 때도 주머니에 작은 책 한 권이 꽂혀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 도윤이는 도서관 구석에 쪼그려 앉아 책장을 넘겼고 선생님들은 그 모습을 기특하면서도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 담임이 정숙을 불렀어요. 도윤이가 영재교육원 추천 대상이에요. 한번 보내보시겠어요? 정숙은 영재교육원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검색해봤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손이 떨렸어요. 도윤이는 영재교육원에서도 빛을 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사교육 하나 없이 자란 아이가 도시 아이들 사이에서 뒤지지 않는 실력을 보여줬어요. 교육원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도윤이는 책을 읽었고 정숙은 정류장에서 아이를 기다리며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서연아, 내 아이가 이렇게 크고 있어. 내가 지켜주지 못한 시간을 내가 대신 채우고 있어. 중학생이 된 도윤의 가방 안에는 늘 책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버스를 기다리는 15분, 급식줄을 서는 5분, 그 짧은 틈마다 도윤은 가방 지퍼를 열어 책을 꺼냈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이 또 읽어? 하고 웃어도 도윤은 눈을 들지 않았어요. 책 속에 있으면 시골 마을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도 전부 잊을 수 있었거든요. 집안 사정을 모를 나이는 이미 지났습니다. 정숙이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이유도 냉장고에 반찬이 2가지밖에 없는 이유도 도윤은 다 알았어요.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도윤은 마을 편의점에서 방과 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정숙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보충 수업한다고만 했거든요. 계산대에 손님이 뜸해지면 도윤은 계산대 아래 숨겨둔 책을 슬쩍 꺼내 읽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그걸 보고 코웃음을 쳤어요. 야, 책 읽으면 돈이 나와? 그럴 시간에 재고나 파악해. 도윤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책을 집어넣었는데 귀끝이 빨갛게 달아오른 건 숨길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점장에게 야간 근무를 자청했습니다. 밤에 일하면 낮 시간을 공부에 쓸 수 있었고 야간 수당이 조금이라도 더 붙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출근하자마자 점장이 도윤을 창고로 불렀습니다. 어제 재고 확인해 봤는데 매출이 안 맞아. 내가 야간에 혼자 있었잖아. 도윤은 점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심장이 쿵쿵 울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를 의심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방범 CCTV랑 재고 기록부터 같이 확인해 주세요. 점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이틀 뒤 점장이 도윤을 다시 불렀습니다. 내가 미안하게 됐다. 시스템 오류였어.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점장은 그날부터 도윤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시험 기간에도 도윤은 아르바이트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벽 시간을 쪼갰어요. 밤 11시에 편의점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와 씻은 뒤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면 찬물로 얼굴을 적셨고 그래도 안 되면 벽에 등을 기대고 5분만 눈을 붙였다가 다시 펜을 잡았어요. 그렇게 버티던 몸이 결국 비명을 질렀습니다. 겨드랑이 아래부터 옆구리까지 붉은 띠가 번지더니 물집이 올라오고 피부가 쓸리듯 아팠어요. 병원에 가니 대상포진이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무리하면 신경통이 남는다고 했지만 도윤은 몸보다 편의점 일을 빠지면 줄어드는 수입이 더 걱정이었어요. 진통제를 사 먹으며 며칠 후 편의점에 다시 나갔습니다. 정숙은 도윤이가 몸이 안 좋은 걸 눈치챘어요.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놓고 옆구리를 감싸쥐는 모습을 봤거든요. 어디 아파? 아니요. 그냥 근육통이 왔나 봐요.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정숙의 눈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공장에 전화를 걸어 야근을 하나 더 넣었어요. 도윤이 첫 월급을 받은 날이었어요. 편의점 문을 잠그고 집에 돌아온 도윤이 식탁 위에 하얀 봉투 하나와 종이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종이 가방 안에는 내복 한 벌과 목도리가 접혀 있었어요. 엄마, 이건 생활비로 쓰세요. 그리고 첫 월급은 빨간 내복을 사드리는 거라고 해서 정숙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다 도윤이의 손을 봤어요. 편의점 물건을 정리하고 새벽까지 계산대를 지킨 손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거스러미가 일어나 있었고 손등에는 냉동 화상 자국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어요.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돌아섰습니다. 싱크대에 두 손을 짚고 입을 꾹 다문 채 어깨를 들썩였어요. 소리를 내면 안 됐거든요. 방 안에서 도윤이가 들을까봐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흐르는 물소리에 울음을 묻었습니다. 도윤은 남은 돈에서 10,000원을 빼 오래 읽고 싶었던 우주과학 책을 한 권 샀어요. 서점 비닐을 뜯으며 코끝에 새 책 냄새를 맡았는데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도윤은 시골 학교의 열악한 교실에서 거의 독학으로 공부했어요. 참고서는 중고 서점에서 구했고 모르는 문제는 인터넷 강의를 찾아 해결했습니다. 어느 가을밤이었어요. 도윤이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별똥별 하나가 어둠을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그 한 줄기 빛이 도윤의 눈동자에 박혔어요. 저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고 그날 밤 도윤은 공책 첫 장에 적었습니다. 항공우주공학과. 그 뒤부터 도윤은 도서관의 우주항공 관련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영어로 된 원서까지 찾아 읽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공책에 옮겨 적으며 스스로 풀어냈습니다. 전국 모의고사에서 도윤의 이름이 상위 1% 안에 올랐을 때 시골 학교 선생님들은 믿기 어려운 얼굴로 성적표를 들여다봤어요. 사교육 한 번 받지 않은 아이가 만들어낸 숫자였거든요. 고3 겨울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도윤이 원하던 대학의 항공우주공학과였어요. 전화를 끊은 도윤이 밖으로 나가 찬 공기를 들이마셨는데 가슴 안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와 눈가를 적셨습니다. 정숙에게 달려가 말하고 싶었지만 정숙은 그날 공장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 이장 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공장에서 쓰러졌어. 지금 병원이야. 도윤의 다리가 굳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정숙이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고 링거줄이 팔뚝에 꽂혀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심한 과로입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도윤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병원비도 없는 형편의 대학은 사치였습니다. 입학금이 얼마인지 등록금이 얼마인지 계산할수록 숫자는 까마득했어요. 도윤은 조용히 마을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입사 서류를 달라고 했어요. 대학 대신 일을 하기로 마음먹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숙이 그걸 알아냈어요. 이장에게서 들었습니다. 정숙이 링거를 꽂은 팔로 침대 난간을 잡고 일어나 앉았어요. 도윤아.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 학비는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도윤은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돌렸는데 눈가가 벌겋게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정숙은 태어나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조금씩 돈을 빌렸고 사정을 알게 된 담임 선생님도 힘을 보탰습니다. 10,000원, 30,000원, 50,000원. 봉투마다 적힌 금액은 적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하나같이 무거웠어요. 입학금이 채워지던 날 정숙은 봉투들을 식탁 위에 늘어놓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손끝으로 봉투 하나하나를 쓸어보며 빌려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이 빚은 반드시 갚겠다고 정숙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도윤이가 짐을 싸기 시작한 날 정숙은 부엌에서 참치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도윤이가 가장 좋아하는 찌개였거든요.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작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정숙은 그 소리에 섞여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가 떠나면 이 집이 너무 허전할 것 같았거든요. 도윤이 서울로 올라가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학교 근처 고시원 목록을 출력해 놓은 종이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도윤은 그 위에 생활비 계산표를 꼼꼼히 적어가고 있었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과외 아르바이트로 채울 계획이었거든요. 연필로 숫자를 쓰고 지우고 다시 쓰는 도윤의 손끝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윤이 눈치채지 못하게 가방 안쪽 주머니에 봉투 하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공장 야근을 3달 동안 더 뛰어서 모은 돈이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나중에 열어보면 알 테니까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정숙이 밥상을 차리고 나서 도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밥그릇만 내려다봤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봤어요. 엄마, 밥 안 먹어요?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는데 상자 안에는 봉투와 사진 한 장, 그리고 은빛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난 내 친엄마가 아니야. 도윤의 숟가락 쥔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너를 낳아준 분은 따로 계셔. 이름은 윤서연이야. 서연이와 나는 가장 오래된 친구야. 보육원에서 같이 자랐어. 밥도 나눠 먹고 세상에 둘밖에 없다고 서로 약속했던 사이였어. 정숙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서연이가 죽기 전에 너를 나한테 부탁했어. 이 아이만큼은 지켜달라고. 정숙이 봉투에서 사진을 꺼내 도윤 앞에 밀었어요. 22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는데 눈매가 도윤과 놀랄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 여자의 얼굴과 맞은편에 앉은 정숙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입이 열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사진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할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고 도윤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부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숙이 반지를 꺼내 도윤 앞에 놓았어요. 이건 내 친엄마 유품이야. 도윤은 반지를 들어 올려 빛에 비춰봤습니다. 은빛 표면에 덩굴 모양 무늬가 가늘게 새겨져 있었어요. 친엄마는 어디 계세요? 돌아가셨어. 정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엄마가 너를 부탁하고 가셨어. 도윤은 반지를 쥔 채 고개를 숙였어요. 밥상 위에 밥알이 뿌옇게 번져 보였는데 그게 눈에 고인 것 때문인지 불빛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숙이 먼저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콧등이 빨갛게 물들었고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가며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숨긴 거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또렷했습니다. 엄마, 응, 낳아준 분이 계시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나를 키운 사람은 엄마잖아요. 도윤이 식탁 너머로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공장 포장일로 갈라진 손가락,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어요. 이 손이 나한테는 엄마 손이에요. 그건 안 변해요. 정숙의 어깨가 크게 한번 들썩였고 참고 있던 것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소리 없이 입을 벌린 채 울었는데 눈물이 식탁 위로 뚝뚝 떨어져 밥그릇 옆에 작은 물웅덩이를 만들었어요. 도윤은 한동안 정숙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반지는 식탁 위에 놓인 채 불빛을 받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반지를 왼손 약지에 끼워봤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뒤에도 반지는 늘 도윤의 손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고시원 책상에 앉아 과외 수업을 준비하다가도 문득 반지를 내려다보곤 했어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여자가 이 반지를 끼고 자기를 낳았다는 사실이 때로는 가슴 한쪽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어느 날 대학 게시판에서 공모전 공고를 발견했어요. 태강그룹 주최 전국 대학생 기술 공모전. 주제는 차세대 우주혁신 기술 공모이었습니다. 도윤의 눈이 그 글자 위에 박혔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걸 느꼈고 손이 저절로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지원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팀 구성이 권장이었지만 도윤은 개인 단독 참가를 선택했어요. 도울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 하나로 서보고 싶었거든요. 기획서에는 시골 도서관에서 읽었던 우주항공 원서들의 지식과 편의점 야간 근무 중 떠올렸던 효율 계산법이 녹아들었습니다. 시골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익혀졌던 절약의 감각이 우주 연료 최적화 문제에 고스란히 스며든 거였어요. 매일 밤 고시원 책상에서 작업했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좁은 방을 푸르스름하게 물들였고 도윤은 그 속에서 설계도를 그리고 숫자를 돌려보고 결과를 확인하며 새벽을 보냈어요. 눈이 따가워지면 찬물로 세수를 하고 다시 앉았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어요. 1차 서류 심사 통과 문자가 온 날 도윤은 핸드폰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정숙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거든요.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결과가 나오면 그때 말하려고 했습니다. 본선 발표 자료를 완성한 건 대회 사흘 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모형을 점검하고 발표 원고를 3번 더 읽었습니다. 고시원 벽에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보니 새벽 4시였어요. 도윤은 왼손에 반지를 돌려봤습니다. 이 반지를 끼고 무대에 서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엄마도 함께 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은 정장을 친구에게 빌려 입었어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다가 왼손 약지의 반지가 소매 밑으로 은은하게 빛나는 걸 봤습니다. 도윤은 거울 속 자기 얼굴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고시원 문을 나섰어요.
태강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서자 도윤의 발이 잠시 멈췄습니다. 유리벽에 비친 건물은 하늘 끝까지 솟아 있었고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로 울려 퍼졌어요. 도윤은 한번 깊이 숨을 들이쉬고 자동문을 밀었습니다. 손에는 발표 자료가 들려 있었고 약지에는 은빛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태강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개의 좌석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무대 위 대형 화면에 제1회 태강 미래기술 공모전 최종 발표라는 글자가 떠 있었고 심사위원석 한가운데에 태강그룹 회장 강민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상의 단추를 꼼꼼히 잠근 채 발표자 명단을 한 장씩 넘기고 있었어요. 도윤의 순서는 마지막이었습니다. 무대 옆 대기석에서 도윤은 발표 원고를 접었다 펴기를 반복했어요. 왼손 약지의 반지를 무의식적으로 한 바퀴 돌렸어요. 엄마, 나 잘할 수 있겠죠?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엄마에게 말을 건 건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강도윤. 이름이 불리자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대 중앙까지 걸어가는 동안 구두 소리가 대강당 바닥에 울렸고 수백 개의 시선이 도윤에게 모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한 번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우주항공 설계 모형이 띄워졌어요. 도윤이 직접 만든 연료 최적화 계산 방식과 그것을 우주선 추진 체계에 적용한 설계도가 펼쳐졌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고시원 좁은 방에서 수백 번 연습한 덕이었거든요. 숫자 하나, 구조 원리 하나를 짚어가며 설명했고 중간에 실제 작동하는 모형 영상까지 틀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명단을 내려다보던 시선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고 펜을 내려놓은 채 화면만 바라보는 심사위원이 생겨났습니다. 민재도 그중 하나였어요. 상체를 앞으로 기울인 채 화면과 도윤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보통 5분이면 끝나는 질의가 도윤에게는 15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심사위원 한 명이 계산 방식의 오차 범위를 물었고 도윤은 공책에 적어두었던 수치를 정확히 대며 답변했어요. 다른 심사위원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도윤은 모형 영상을 다시 돌려 구조적 근거를 짚어줬습니다. 그 태도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점수 집계가 끝났어요. 사회자가 봉투를 열었고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대상 강도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도윤은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지만 이를 악물고 단상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조명이 도윤의 얼굴을 비췄고 눈이 부셔서 객석이 보이지 않았어요. 시상자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민재였어요. 검은 양복에 은빛 넥타이 핀을 달고 한 손에 상패를 들고 도윤 앞에 섰습니다. 축하하네, 강도윤 군. 정말 놀라운 발표였어. 민재가 상패를 건네며 오른손을 내밀었어요. 도윤이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이며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민재의 눈이 도윤의 왼손에 멈췄습니다. 약지에 끼워진 은빛 반지, 표면에 가늘게 새겨진 덩굴 무늬, 민재의 악수하던 손에 힘이 빠져나갔어요. 저 무늬는 24년 전 크리스마스 영화관 앞 가로등 아래에서 서연의 손가락에 직접 끼워졌던 반지. 세상에 딱 2개뿐인 그 반지의 무늬가 지금 20살 청년의 손가락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악수를 한 손을 놓지 못했어요. 도윤의 얼굴을 정면으로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마선, 턱의 각도, 그리고 눈. 서연의 눈이었어요. 20년 전 영화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그 눈과 똑같은 모양이 이 청년의 얼굴 위에 박혀 있었습니다.
민재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도윤은 민재의 시선이 자기 얼굴에 오래 머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손을 빼려 했는데 그 순간 무의식적으로 왼쪽 귓불을 만졌어요. 긴장할 때 나오는 도윤의 오래된 습관이었거든요. 민재의 숨이 멎었습니다. 왼쪽 귓불을 집게손가락과 엄지로 살짝 잡아 비트는 그 동작. 자기가 회의 중에 생각에 잠길 때마다 하는 바로 그 동작이었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습관이 자기 앞에 서 있는 청년의 손끝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으니까요. 민재는 떨리는 눈빛을 감추기 위해 눈을 한번 감았다 떴어요. 수고했습니다. 가까스로 한마디를 남기고 도윤의 손을 놓았습니다. 무대 조명 아래서 민재의 관자놀이에 땀이 맺혀 있었지만 객석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무대 뒤로 내려온 민재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대기실 문을 열자마자 비서를 불렀어요. 강도윤이라는 학생, 지원 서류 전부 가져와. 지금 당장. 비서가 서류 파일을 들고 돌아왔고 민재는 인적사항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보호자란에 적힌 이름. 이정수. 민재의 손가락이 그 이름 위에서 멈췄어요. 윤서연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이 뒤엉켰어요. 반지는 분명 서연의 것인데 보호자는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반지의 무늬, 서연을 빼닮은 눈, 그리고 귓불을 만지는 습관. 이게 우연일 리가 없었어요. 민재는 서류를 덮고 비서를 다시 불렀습니다. 수상자 산악 장학 트랙 안내에 정밀 건강검진도 포함돼 있으니까 검진 일정 잡아줘.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려는데 민재가 다시 불렀어요. 검진 항목에 유전질환 예방검사를 추가해. 요즘 장학 트랙에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 넣는다고 하고. 비서가 잠시 멈칫했지만 민재의 표정을 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머리카락이랑 유전자 검사 따로 해서 결과 나오면 나한테만 보고해.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알리면 안 돼. 비서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민재의 눈빛에서 농담 기운은 찾을 수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뒤 민재는 대기실 소파에 앉아 자기 오른손 약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손가락에도 같은 무늬의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았던 반지였습니다. 같은 시각 대강당 복도 한쪽 구석에서 도윤은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대상 받았어. 도윤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엄마한테 놀래켜 주려고 말 안 하고 있었거든. 응, 방금 시상식 끝났어. 정숙의 웃음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정말? 우리 아들 정말 고생 많았다. 근데 엄마, 오늘 시상해 주신 분이 태강그룹 회장님이었는데 좀 이상하셨어. 정숙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내 반지를 한참 보시더니 얼굴을 계속 쳐다보시는데 소름이 돋을 정도로 눈빛이 간절해 보이셨거든.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엄마, 엄마 듣고 있어? 정숙은 부엌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태강그룹, 강민재. 그 세 글자가 귓속을 관통하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수저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쨍그랑 하는 소리가 좁은 부엌을 울렸고 무릎에 힘이 빠져 싱크대를 잡고 간신히 버텼어요. 강민재 회장이 너를 그렇게 봤다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야, 아들. 축하해. 정숙은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지만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내려와. 삼겹살 사놨으니까 같이 구워 먹자. 엄마가 꼭 해야 할 말도 있고. 전화를 끊은 뒤 정숙은 바닥에 떨어진 수저를 주우려다 그대로 쪼그려 앉았습니다. 20년이었어요.
눈 내리던 새벽 맨발로 아이를 업고 달리던 그 밤부터 오늘까지 이 순간이 올 줄 알면서도 막상 닥치니 가슴이 쪼개지는 것 같았어요. 정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래도록 부엌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도착한 건 3일 뒤였어요. 민재는 회장실 문을 잠그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제멋대로 떨려서 종이 끝이 찢어졌어요. 결과지 한가운데 적힌 숫자들. 일치 확률 99.99%. 민재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결과지를 쥔 손이 책상 위로 떨어졌고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어요. 20년이었습니다. 아들이 이 세상 어딘가에서 살아있었고 자기 회사 무대 위에 서서 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민재는 비서를 불러 즉시 지시했습니다. 20년 전 윤서연이라는 여성의 출산 전후 기록을 전부 찾아. 비서가 나간 뒤 민재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서연아, 내가 혼자 아이를 낳았구나. 그 사실이 가슴 한복판을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사흘 뒤 비서가 가져온 자료 속에서 이상한 돈의 흐름이 잡혔어요. 20년 전 어머니 정란의 곁에서 일하던 비서 한 명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큰 돈이 흘러갔습니다. 퇴직금치고는 액수가 너무 컸어요. 민재는 그 비서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이틀 뒤 본사 지하 회의실. 그 비서는 머리가 반쯤 센 중년 남자였어요. 민재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앉으세요. 민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주먹의 관절이 하얗게 일어나 있었어요. 20년 전 윤서연이라는 사람의 출산 기록이 사라져 있어요. 당신이 한 거죠. 비서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박 회장님의 지시였습니다. 아이의 치료와 교육을 책임지겠다면서 박 회장님이 친엄마한테 친권 포기 서류에 서명을 받았고 그 뒤 제가 출산 기록을 없앤 다음 해외로 입양 보내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민재의 이가 맞물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출국 직전에 가정부가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이정숙이라는 분이었어요. 아이를 업고 새벽에 나갔는데 그 뒤로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테이블 위에 놓인 도윤의 지원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그 가정부가 왜 아이를 데리고 간 건가요? 돈 때문인 건가요? 비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당시 조사해보니 이정숙이라는 분은 윤서연 씨와 같은 보육원 출신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이였고 서연 씨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도 이정숙 씨였습니다. 민재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돈도 아니고 이해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친구의 부탁을 지키려고 가정부로 들어와 남의 아이를 업고 도망쳤어요. 유괴범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믿은 단 한 명의 친구였어요. 이 사람은 내 아들을 지켜낸 사람이었어요. 민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어깨가 크게 한번 들썩였습니다. 한편 시골집에 도착한 도윤은 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낌새를 알아챘습니다. 정숙이 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평소처럼 반갑게 달려 나오지 않았거든요. 식탁 위에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봉투 여러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정숙은 한참 동안 도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공모전에서 상 줬던 그 회장. 강민재.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내 친아버지야.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너한테 말 못한 게 하나 더 있어. 정숙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너의 친할머니가 너를 서윤이한테서 데려갔는데 그 집에서 너를 해외로 보내려고 했어. 입양을 시키려고 한 거야. 도윤의 입술이 파르르 움직였습니다. 엄마가 그걸 알고 너를 데리고 도망쳤어. 새벽에 너를 업고 뛰었어.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20년 동안 숨어 산 거야. 도윤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친엄마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충격이었는데 이번에는 차원이 달랐어요. 상을 건네주며 악수했던 그 남자가 아버지라는 것, 자기가 해외로 입양 갈 뻔했다는 것, 엄마가 20년을 숨어 살았다는 것. 한꺼번에 쏟아진 진실이 도윤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엄마.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산 거예요? 나 때문에?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너 덕분이야. 너가 없었으면 엄마도 못 버텼어. 그때였어요. 마당 쪽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좁은 마을길을 지나 시골집 마당에 멈춰 섰어요. 차 문이 열리고 양복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민재였어요. 비서가 찾아낸 주소를 들고 직접 운전해서 온 거였습니다. 민재는 마루에 앉아 있는 정숙과 도윤을 봤어요. 도윤의 손에 반지가 끼워져 있는 것도 봤습니다. 민재의 다리가 흔들렸어요.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왔고 정숙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양복 무릎이 흙바닥에 닿았고 흙먼지가 바짓단에 묻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시골집 마당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도윤은 멍하니 내려다봤어요. 민재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반지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도윤의 약지에 끼워진 것과 똑같은 덩굴 무늬의 반지였습니다. 도윤은 자기 손가락에 반지를 내려다보고 민재가 내민 반지를 번갈아 봤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정숙 씨, 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20년 동안 내 아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살 먹은 남자가 시골집 마당에서 울고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정숙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실었습니다. 서연이가 마지막에 저한테 그랬어요.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크는지, 밥은 잘 먹는지 내가 옆에서 지켜봐 달라고요. 정숙은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내려다봤어요. 서연이는 저한테 그 말만 남기고 갔어요. 서연이가 부탁할 사람이 저뿐이었어요. 민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택의 가정부로 들어갔어요. 도윤이 곁에 있으려고요. 그런데 그 집에서 도윤이의 해외 입양 서류를 봤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업고 뛰었어요. 새벽에 맨발로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바닥만 바라봤어요. 서연이 마지막까지 아이를 걱정했다는 것, 그 부탁을 받은 친구가 20년을 숨어 살며 아이를 키웠다는 것, 그 무게가 민재의 어깨 위로 한꺼번에 내려앉았습니다. 민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겨우 그 한마디를 꺼냈어요. 서연이 곁에도 이 아이 곁에도 내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걸 정숙 씨 혼자 다 짊어지게 했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이는 저한테 부탁한 거예요. 회장님 탓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민재가 얼굴에서 손을 떼고 정숙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이 벌겋게 부풀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지겠습니다. 이 아이 곁에 제가 서겠습니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봉투 하나를 꺼내 도윤에게 내밀었어요.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도윤은 결과지를 받아들었지만 숫자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눈에 물기가 차서 글자가 번졌거든요. 민재는 아무 말 없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으로 거칠어진 아들의 손을 천천히 어루만졌어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로는 20년이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셋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시골집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정숙이 먼저 울었고 도윤이 따라 울었고 민재도 고개를 떨군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마당 너머 논밭에서 저녁바람이 불어와 세 사람의 옷깃을 스쳤는데 그 바람이 20년 전 새벽에 매서운 눈바람과는 다른 온기를 품고 있었어요. 며칠 뒤 민재는 어머니 정란을 찾아갔습니다. 정란의 집 거실에 마주 앉자마자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게 뭐니?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정란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췄어요. 서연이가 낳은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외로 보내려고 했던 그 아이요. 정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출산 기록 지우고 비서한테 돈 주고 입막음 시킨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실린 무게는 찻잔에 물을 울릴 만큼 묵직했어요. 정란이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였어. 저를 위해서요? 정치 가문과 혼인해서 경영권을 굳히려고 했어. 고아 출신 사이에서 생긴 그 아이가 가문에 알려지면 약점이 될까 두려웠어. 민재는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어요.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어머니의 욕심 때문에 제 아들이 20년을 시골에서 숨어서 죽은 듯이 자랐습니다. 정란의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어요. 내 욕심이었어. 가문이니 경영권이니 하면서 정작 내 손주를 버린 거였어. 정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굴 주름 사이로 눈물이 길을 만들며 턱 끝으로 떨어졌어요. 정란은 며칠 뒤 이사회에 사표를 냈습니다.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고 공개석상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제 잘못된 판단으로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놓았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불빛이 번쩍였고 정란은 그 자리에서 그룹을 떠났습니다. 영구 퇴출이었어요. 그리고 민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태강그룹 본사 대강당 수백 명의 기자가 모인 자리에서 민재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강도윤은 저의 친아들입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20년 전 저의 아들은 어머니의 잘못된 결정으로 가족과 떨어졌고 이정숙이라는 분의 헌신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한번 흔들렸지만 끝까지 이어갔어요. 도윤은 태강그룹 미래사업 차기 리더로 선언합니다. 대강당 뒷줄에서 도윤은 주머니 속 반지를 만지며 기자회견을 지켜봤습니다. 얼굴이 화면에 비치지 않는 자리를 골라 앉았는데 그래도 눈물은 숨길 수 없었어요. 옆에 앉은 정숙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20년 동안 한 번도 놓지 않았던 그 손이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도 카메라 불빛은 한참 동안 멈추지 않았어요. 민재가 단상에서 내려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질문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민재는 그 소란 속을 지나 대강당 뒷줄로 걸어갔어요. 정숙과 도윤이 나란히 앉아 있었거든요. 같이 나가시죠. 민재가 조용히 말했고 셋은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복도 끝 작은 회의실에 들어서자
문이 닫히면서 소란이 한꺼번에 사라졌어요. 셋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민재가 먼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 씨, 앞으로 편하게 지내실 곳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윤이와 의논해서 준비할게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우리 도윤이가 잘 되면 됐지. 도윤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 차례예요. 며칠 뒤 정난이 민재를 찾아왔어요. 민재의 집 거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 앞에서 손을 올렸다 내렸다를 3번이나 반복하다가 결국 버튼을 눌렀어요. 민재가 문을 열었고 그 뒤에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정나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다리에서 힘이 빠져 현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스타킹이 찢어지고 무릎뼈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만 정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목소리가 쉰 듯 갈라졌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 아이를, 내 사랑을 내가 다 빼앗았어. 고개를 숙인 정난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도윤을 올려다봤어요. 주름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정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도윤아. 처음으로 손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할머니가 너한테 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안다. 정난의 손이 바닥을 짚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드러난 늙은 손이 시멘트 위에서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엄마 서연이한테도, 너한테도, 민재한테도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도윤은 입을 열지 못했어요. 공모전 무대에서 수백 명 앞에 서도 흔들리지 않던 아이가 이 할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난의 울음이 현관을 가득 채웠어요. 체면과 권위로 똑바로 세워두던 등이 활처럼 구부러져 있었고 한때 사람들을 지휘하던 목소리는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가문이 중요하다고 했지. 경영권이 중요하다고 했지. 그래서 서연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손주도 버렸어. 근데 말이다. 정난이 젖은 얼굴을 들었어요. 가문이고 경영권이고 결국 나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더라. 20년 동안 텅 빈 명절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몰랐어. 이제야 알겠다. 민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는 걸 내려다봤습니다. 20년 전에는 그 머리카락이 까맣고 단정했었죠. 민재는 정난의 팔을 잡고 천천히 일으켜 세웠어요.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아직은 할 수 없었거든요. 다만 어머니를 일으켜 세운 것, 그것만이 민재가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봄이 오자 민재는 정숙의 이름을 딴 정숙 복지재단을 세웠습니다. 보육원을 나온 아이들,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배울 기회와 살 곳을 마련해주는 곳이었어요. 재단 설립식 날 정숙은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준비한 원고를 읽으려다가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저도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혼자 컸어요. 그래서 압니다. 누군가 한 번만 손을 잡아주면 그 아이는 일어설 수 있다는 걸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고 정숙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은 시골 빈집을 떠나 서울 외곽의 조용한 집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민재와 도윤이 함께 고른 곳이었는데 마당에 작은 텃밭이 딸린 2층 집이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길게 들어왔고 정숙은 처음 그 빛을 보고 한참 동안 창가에 서 있었어요. 시골에서 20년을 살면서 이렇게 넓고 따뜻한 거실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사 첫날 정숙은 텃밭에 상추 모종을 심으며 혼자 웃었습니다. 서연아,
나 이제 좀 살 것 같아. 도윤은 태강그룹 우주항공 혁신팀에 합류했어요. 차세대 발사체 설계를 맡았고 고시원에서 밤새 그렸던 그 계산법이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도윤은 선배 연구원들 앞에서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펼쳤어요. 시골 도서관에서 혼자 원서를 읽으며 쌓은 지식이 대기업 회의 테이블 위에서 빛을 발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회사 안에 도서관을 만든 거였어요. 본사 3층 한쪽을 통째로 비워서 책장을 들이고 편한 소파와 램프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에게 한 달에 4시간 급여를 받으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이거 진짜 되는 건가? 하며 고개를 갸웃거리던 임원들도 석 달 뒤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윤은 매달 직접 책 목록을 골라 직원들에게 나눠줬고 한 달에 한 번 세미나를 열어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윤이 만든 사내 도서관은 처음에 반신반의의 대상이었어요. 회사에서 책을 읽으라고 하며 어색해하던 직원들이 한 달, 2달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의 문장이 정리되기 시작했고 회의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의 폭이 넓어졌어요. 부서 간 소통이 매끄러워지면서 일 처리 속도가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세미나에 참석하는 수가 늘었고 한 달에 4시간이던 독서 시간을 스스로 점심시간까지 이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직원 만족도 조사에서 태강그룹은 업계 1위를 찍었습니다. 사람이 바뀌니 숫자도 바뀌었어요. 프로젝트 완수율이 올라가고 실수로 인한 비용이 줄었고 고객 응대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그 시너지가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됐어요. 그리고 민재는 도윤에게 경영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어요. 회의에서 도윤이 발언할 때 민재는 옆에 앉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민재의 눈가에 잔잔한 물결이 일었어요. 20년을 놓쳤지만 남은 시간은 이 아이 곁에서 채우기로 한 거였습니다. 도윤은 자기가 자란 시골 마을의 도서관을 새로 지어 기증했어요.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마당과 밝은 열람실을 갖춘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개관식 날 이장이 도서관 입구에서 도윤을 맞았어요. 아이고, 그 꼬맹이가 이렇게 커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 이장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도윤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옆에서 정숙이 이장의 손을 잡았어요. 이장님, 그때 우리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로요. 이장은 정숙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을이 되자 민재는 서연의 묘역을 새로 단장했어요. 나무를 심고 돌길을 깔고 작은 벤치를 놓았습니다. 첫 성묘날 민재와 정숙과 도윤이 나란히 묘 앞에 섰어요. 도윤은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한참 서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잘 자랐어요. 정숙 엄마가 키워줬어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흩날렸고 그 소리가 마치 대답처럼 들렸어요. 민재가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의 무게에 20년치 미안함과 고마움이 실려 있었어요. 늦가을 어느 저녁이었어요. 정숙의 집 마당에서 민재와 정숙과 도윤이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삼겹살이 노릇하게 구워지고 있었고 정숙이 직접 담근 김치와 텃밭에서 뽑아온 상추가 접시에 놓여 있었어요. 고기 굽는 연기가 석양빛에 물들어 주황색으로 피어올랐습니다. 삼겹살은 엄마가 구워야 맛있어요. 도윤이 말하자 정숙이 집게로 도윤의 접시에 고기를 올려줬어요. 많이 먹어. 그래야 더 크지. 엄마, 제 나이가 몇인데. 다 컸잖아요. 민재가 옆에서 웃었습니다.
소리내서 웃는 건 오랜만이었어요. 해가 마당 너머 산등성이 뒤로 넘어가면서 하늘이 붉은빛에서 보랏빛으로 물들었어요. 세 사람의 얼굴 위로 석양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20년 전 눈 내리던 새벽 새살배기를 업고 맨발로 달리던 여자가 있었어요. 지금 그 여자는 따뜻한 마당에 앉아 고기를 굽고 있었고 그때 등에 업혔던 아이는 밥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 옆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서연이 원했던 건 아마 이런 저녁이었을 겁니다. 따뜻한 밥, 웃는 얼굴, 그리고 아이가 안전한 곳에서 사랑받는 것. 하늘 어딘가에서 서연이 이 식탁을 내려다보고 있다면 아마 웃고 있겠죠. 마당 위로 별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도윤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등학생 때 봤던 별똥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오늘 밤 하늘은 그때보다 훨씬 가까워 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어린 시절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차려주시던 손, 겨울밤 이불을 여며주시던 그 거친 손,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손이 제 인생 전부를 잡아주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손이 있으셨을까요? 마음으로 나를 지켜준 사람, 궁금해집니다. 댓글로 들려주시면 저도 한 분 한 분 꼭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 꼭 반영해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곁에 있는 사람의 손 한번 꼭 잡아주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 채널 인생영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